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말이 좀 버벅대죠. 마이크를 좀 바꿨더니 좀 아직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지난번에는 녹화를 뜰 때 핀 마이크를 노트북에 직접 꽂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몇 번 이렇게 작업한 게 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녹음을 좀 따로 따서 이제 영상에다가 입히려고 마이크를 좀 새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 2019학년도 9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 파트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반복 연습을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래서 단락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은 따로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문학 볼 때에도 문제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 자, 16번 같은 문제가 가장 평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까다롭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내용 중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 중심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17번. 자, 이런 것들은 포인트 문제죠. 기억에 대한 이해, 포인트 문제가 되겠고 18번도 역시 포인트 문제가 됩니다. 표현지의 화가들 역시 포인트 문제. 그래서 17번하고 18번 문제는 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19번이 추론 형태, 박스 형태가 나와 있죠. 니체의 사상과 연결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사전적 의미인데, 자, 이건 읽어가면서 하나씩 제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문장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단어와 단어를 좀 이렇게, 간략해서 단순화시킨 다음에 보기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나마 조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렵지 않게 이런 말을 쓰죠. 왜 이 말을 자주 쓰냐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네요. 참고 좀 해주시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서 집어 던진 것은 존재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문학 연습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좀 메모 연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모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그게 조금 좀 발전이 되다 보면은 이제 굳이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도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파시아저씨가 나왔고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뭔 소리야?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린 순간 문맥 속으로 빠져버린 순간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난 순간 문제의 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물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시간도 전략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며, 이게 핵심이네요.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 나왔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파시 아저씨, 존재에 대해서 파시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영원, 절대, 불변, 요렇게 언급을 했네요. 자, 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새로운 사람 나왔습니다.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아, 이 아저씨는 생성 변화를 긍정해 주네요. 그래서 해시 아저씨는 생성 변화 이거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는 대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눴다. 자, 이 플라톤 아저씨, 풀시 아저씨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두 개로 나눴네요. 첫 번째,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풀시 아저씨한테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존재, 불변하는 존재. 자, 그러면 변하는 건 뭐고 불변하는 게 뭔지 뒷부분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아, 현실 세계는 변한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자, 그럼 불변은 뭡니까? 이데아가 되겠죠. 얘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면서 진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데아로 상정하고가 되어 있네요. 자, 뒤에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정하다입니다. 이데아로 상정하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21번 이데아로 상정하다.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했다. 가능하죠. 예, 이데아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시 아저씨가 이것을 가정하고 단정지었습니다.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을 따라오면서 여기 메모를 해놨죠? 이게 지금 노트북 상으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지금 설명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 메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죠? 자, 반면에 현실 세계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 사유를 전개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자, 그러면 풀시 아저씨 한번 정리해 볼까요? 풀시 아저씨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즉, 변하는 거 그리고 불변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눴죠. 변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 세계였네요. 불변하는 것은 뭡니까? 이데아였네요. 이데아. 현실 세계는 바로 이 이데아를 모방한 겁니다. 이데아는 진리이면서 완전한 거죠. 그리고 얘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현실 세계는 근원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리고 이것은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락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파시 아저씨가 있었죠? 파시 아저씨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영원, 불변, 또 하나는 뭐였더라? 이거 올라가면 또 지워지는데, 여기 있군요. 절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아저씨는 어떻게 봤습니까? 생성, 변화라고 봤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생성, 소멸, 변화한다 라고 본 게 헤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바로 요게 되겠죠. 자,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문맥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즉, 그 이야기의 이야기의 줄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내용은 총 몇 개랍니까? 3개인 거예요. 3개. 존재에 대한 견해가 파시, 해시, 풀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요것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부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지 지문 분석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자, 이번에 누가 나왔습니까? 니체가 나왔네요. 니체.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자, 여기 보니까 견해를 받아들였대요. 자, 그럼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존재를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생성 변화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 이거는 지금 풀시에 반대되는 거죠. 풀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al 세계, 이원론적 세계를 얘기했는데 니체는요 현실 세계만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세계를 모두 부정했다. 자, 여기 나오는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은 형태입니다. 이상은 형태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우정, 뭐 신뢰, 사랑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말할 때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말도 있어요.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형이하학적. 이건 구체적인 사물들, 뭐 노트북, 뭐 마이크, 뭐 사람, 이런 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형이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니체는 이런 것들 이제 부정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에 이 이상학적 이원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실은 불완전하다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결국 니체가 왜 형이상학 또 신 그다음에 뭐 이상세계 초월적 대상을 부정하게 됐느냐? 부정하게 된 이유, 원인이 뒤에 나와 있네요. 그게 있으면은 현실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허무에 직면하다. 자, 직면이라는 말은 맞닥뜨리다, 바로 맞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20의 2번.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에 맞는 단어가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달러입니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자, 이번에는 뭐 하나 단락을 빼먹었네요. 그쵸? 예, 미안합니다.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이 부분부터 윗단락 하나 빼먹었네요.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자, 회복이란 말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다, 그전 상태대로 돌아가다 이게 되겠죠? 20의 3번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 틀렸네요.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온전하게 보호 유지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20의 답은 3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2번 단락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의 의지로 보았다. 자,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허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니체는 이상세계 그리고 절대적인 것, 영원 불변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것들이 있으면은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니까 그 현실에 불완전한 현실에 사는 삶은 인간의 삶 어때요?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 본질 회복하자. 그게 힘의 의지네. 이게 바로 뭡니까?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 지탱할 수 있는 것. 자,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 영역 보다 보면 이런 문장 많이 나와요.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죠. 다 지우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헷갈려요. 이게 확실하게 제껴두세요. 다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은 힘의 의지, 뜻 이렇게 메모가 가능하겠죠.
자,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아하, 힘의 의지의 최고 형태가 뭐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술.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감성 중시네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의 의지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자, 이 단락을 정리해 봅시다. 이 단락은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개가 됐네요. 두 개가. 어디 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위에는 힘의 의지의 뜻, 허물을 벗어나기 위한 힘의 의지의 뜻 개념이 나와 있고 밑에는 그것이 가장 잘 발현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술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 단락.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는 그림이에요.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자, 수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의 4번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20번의 4번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맞지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생님 국어 문제 푸는데 이거 그냥 한 번에 쭉 풀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의 어떤 관계를 오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정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파트는 읽을 거리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전체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제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지문을 볼게요.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자, 여기는 사실주의 미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의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주의 미학과 삼위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체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자, 이제 포인트 문제 부분이네요.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뭐쓴 뭐뭐가 아니라 지우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표현주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었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부분은 표현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 또한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원근법도 안 썼어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작업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의 인식을 드러냈다. 결국 누구?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요, 니체 철학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화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것을 부각해주기 위해서 사실주의 미학이 뭐냐,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제 보도록 할게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며, 자, 반발이라는 말은 이제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25번 어떤 상태나 행동 따위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항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제 지문을 볼게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며 예술가로서의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로 보았다. 네.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등을 예술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네.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은 표현주의의 어떤 의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락 정리를 할 때에는 그냥 눈으로 쭉쭉 보거나 줄만 쭉쭉 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을 하되, 이게 아직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여서 문맥, 글의 흐름을 잡는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한다면 이게 쌓이면 이제 좀 수월하게 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체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기에 따라 아니요. 예술 양식 발전 단계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 비교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틀렸죠? 예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였어요. 또 니체에 통합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아니죠.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이게 가장 타당하네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 포인트 문제였습니다. 기억이 어딨나? 기억은 존재군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정리가 됐다면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플라톤, 니체 이렇게 네 철학자가 있었죠. 네 명의 철학자가 생각한 존재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1.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존재가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딨냐?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 그 다음에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존재가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아니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맞죠? 이데아.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는 다 생성 변화한다고 봤어요. 네 번째,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존재의 생성 긍정이다. 이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다섯 번째,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니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죠? 니체는 플라톤과 달리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 인간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맞죠? 2.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주관을 여겼다. 자, 얘는요, 뭐에 대한 주장입니까? 바로 이제,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요. 사실주의 미학입니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론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18번의 2번은 이 표현주의 화가들의 주장이 아니라 생각들이 아니라 사실주의 미학의 관점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머리에 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에다가 줄 쳐놓고 메모를 해놨으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몇 번째 단락, 몇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감정을 중시 맞고요.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했다. 그렇고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게 다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문 분석을 할 때 메모가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다 제낄 수가 있죠. 19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독일 표현주의 화가의 키레이너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은 창가에 놓인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화가의 내면이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바라기는 노란색, 꽃병은 녹색, 배경은 주황색의 화려한 원색으로 그려져 있고 해바라기 앞의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활짝 핀 해바라기 윤곽은 빨갛고 두터운 선으로 그려져 해바라기 노란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인보다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더 크게 그려진 화면 구성을 보이고 있다. 1번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결국 허물을 극복할 수 없던 니체의 철학 틀렸죠? 니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긴 니체 틀렸죠? 현실 너머 이상세계를 니체는 부정을 했습니다. 긍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현실 세계만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윤곽의 빨간색을 대비한 것을 보니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현실 세계란 니체 입장 아니죠. 초월적 세계를 부정했다라고 이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린 것을 보니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겠군. 자, 여기는 어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여기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첨가적으로 보면은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항상 지문을 옆에 끼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보기 지문하고 비교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5번,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을 원근법에 어긋나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니체. 틀렸죠?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었나요? 힘의 의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겠죠. 사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메모가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풀었죠? 네, 3번 온전하게 보아 유지하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21에서 23번 지문을 보도록 하고요. 역시 문제 먼저 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박스 문제 있어요. 포인트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라. 그리고 23번 사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문 분석.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A씨는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주일간 입을 셔츠를 제공받고 입었던 셔츠는 반납한다. A씨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제 모델을 구독경제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요거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예시가 드러나 있네요. 그 예를 통해서 구독경제가 뭔가 이거를 지금 풀이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끊어서 읽는 표시가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문장이 길면은 이게 한 번에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 단위로 끊기 연습도 지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최근 들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독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여기 보면 분류 들어간다. 그쵸? 그러니까 구독 유형이 되겠네요. 첫 번째 유형은 정기 배송 모델인데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칫솔, 식품 등의 생필품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새벽 배송, 아침거리. 그쵸? 이것도 아마 여기 정기 배송 모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먹는 우유도 어떤 정기 배송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무제한 이용 모델로 정액 요금을 내고 영상이나 음원, 각종 서비스 등을 무제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P2P 사이트, 그쵸? 필요한 자료나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인 장기 렌털 모델은 구매에 목돈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상품을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쪽 단락, 두 번째 단락은 구독의 유형,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글의 전개 방식은 분류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분류는요, 하나의 기준으로 대상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고 그것으로 나누는 게 분류입니다. 그 종류별로 나눈다, 분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바로 23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A, B, C 나오고 다음 단락에도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긴 지금 내용이 좀 끊어져 있죠. 단락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긴 구독 모델에 대한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23번 문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 뭐였습니까? 정기 배송 모델이에요. 정기 배송 모델인데 얘는 A보다는 B로 가거나, 그쵸? B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B로 가거나 아니면 C로 가거나, 그쵸? B 또는 C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 배송은 월 사용료 지불하면은 지속적으로 물건이 와야 되는데, 정수기가 이게 지속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빌려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같은 경우가 이제 B 또는 C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사용된다. 그죠? 이건 내가 뭐 그러니까 월 정액제를 내고 한 달에 얼마 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테고요. C 같은 경우는 요것 때문에 목돈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정수기가 그렇게 목돈이 들거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B 또는 C인데 아마 B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월정액을 지불하고 주 1회 지불 후 식재료를 보내주는 서비스. 좋습니다. 이게 정기 배송이니까. 자, B. 월 구독료를 내고 읽고 싶은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그렇죠. B. 정액 요금을 결제하고 강좌를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 수강할 수 있는 웹사이트. 좋습니다. C.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뭐 비싼 경우. 좋습니다. 렌탈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미리 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자, 문답법 들어가네요. 경제학자들은 구독 경제 확산 현상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 합리적 선택 이론 간단합니다.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막 펑펑 나오는 건 아니죠? 즉, 쓸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합니까? 가성비 따지죠, 가성비. 그게 합리적 선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쓸 돈은 제한적인데 뭐다 이렇게 효용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 따지는 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에요. 자, 이때 효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구독경제 확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구독경제가 확산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최근에 소비자들의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은 이런 구독경제가 왜 확산되었는가,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가성비. 다음 단락. 구독경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해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독경제를 이용하면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간, 그 다음에 불편함, 그 다음에 비용, 이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네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끊으면 위에는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다음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 단락은요, 구독경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이 되겠네요. 다음 단락을 볼게요. 그러나, 여기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구독경제 확산이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고정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하나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고정지출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구독 모델 이전에 얻었던 수익에 비해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팔면 그거를 땡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번에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구독 중지를 하거나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얻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경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1번 문제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생산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부분, 바로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이용함으로써 상품 구매 행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생산자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때문에 그 지문에 나와 있었던 보기에 나와 있었던 회원 가입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아니요, 개인 정보는 지금 제공되는 걸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자는 구독 경제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구독 경제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21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구독 경제고 니은은 공유 경제가 되겠네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공유 경제는 아마 여러분들 그 자동차 렌터카 있을 거예요. 뭐 쏘카라는 업체가 있죠. 그런 것이 공유 경제 모델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자전거 공유도 있어요. 공유 자전거. 그 일정하게 회원 가입하고 일정한 금액을 넣어두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공유경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유경제의 영역은 주택, 의료 등의 유형자원에서 시간, 재능 등의 무형자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기억은 뭐였습니까? 구독이에요. 니은과 달리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꾸로 되어 있죠. 공유경제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자, 친환경은 공유경제 모델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니은은 기업과 달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구매 비용을 줄이는군.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독 모델이었고요. 네 번째, 기업과 니은은 모두 유형 자원보다 무형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군. 아니요, 구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원을 많이 사용하죠. 무형 자원이 아니라 유형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그렇죠, 안 사도 되니까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에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2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3번은 아까 우리 1번으로 답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24번에서 26번 지문을 확인하도록 하지요.
자, 먼저 문제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죠? 전기 레인지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 안에는 요 분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네,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렇게 있네요. 뭐 아마 이제 문과 지망하는 친구들은 이게 모양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과 뭐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의 정보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고 보기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을 내용 중심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레인지는 용기를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 하이라이트 레인지와 인덕션 레인지를 나눌 수 있다. 여기 지금 분류 들어갔죠.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상판 자체를 가열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직접 가열 방식이고, 인덕션 레인지는 상판을 가열하지 않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용기에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유도 가열 방식이다. 이건 뭐 그냥 분류입니다. 전기 레인지 2개,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인덕션 2개가 있고, 방식도 직접 가열이냐 전 유도 가열이냐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내용이에요. 자,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주로 니크롬으로 만들어진 열선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열선의 열을 통해 그 위에 세라믹 글라스 판을 직접 가열한다. 자, 지금 뭐랑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직접 가열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발생한 열이 용기에 전달되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과정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원리 나타내주고 있죠.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비교적 다양한 소재의 용기를 쓸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아 조리 속도가 느리고 상판의 잔열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다. 예, 직접 가열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집에서 이거 한번 써봤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다가 한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고기도 잘 익지도 않고 불량이었나? 어쨌든 간에 조금 익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자, 인덕션 레인지는 표면이 세라믹 글라스 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나선형 코일이 설치되어 있다. 전원이 켜지면 코일에 2만 Hz 이상의 고주파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변으로 1초에 2만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교류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에 도체인 냄비를 놓으면 냄비가 도체로 이루어져 있군요. 교류 자기장에 의해 냄비 바닥에는 수많은 폐회가 생겨나며 그 회로 속에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전류인 맴돌이 전류가 발생한다. 이때 흐르는 맴돌이 전류가 냄비 소재의 저항에 부딪혀 줄열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의해 냄비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맴돌이 전류의 세기는 나선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게 지금 25번의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자, 1번 A에 코일에 고주파 교류 전류가 흐르면 B는 교류 자기장이 만들어주는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일에 고주파 교류 전류가 흐르면 교류 자기장이 발생 나와 있죠? 1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조나 또는 이렇게 재료 또는 순서 뭐 이런 원리에 대한 그래프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문 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1번 맞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 B의 영향을 받으면 교류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C의 바닥에 냄비 바닥에 D가 발생하는 거,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는 거. 자, 여기 볼까요? 그러면 그 위에 도체인 냄비를 놓으면 교류 자기장에 의해, 즉 B에 의해 냄비 바닥에는 수많은 폐회로가 생겨나며 그 회로 속에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전류인 맴돌이 전류가 발생한다.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3번 C의 소재의 저항이 커지면 B의 세기도 커지겠군. 자, C의 소재의 저항이 커지면 B의 세기, 교류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한번 볼까요? 어디 봅시다.
자, 저항이 세지면 도체 이 냄비의 저항이 세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맴돌이 전류의 세기는 나선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 형태 유도전류 맴돌이 전류 발생. 이때 흐르는 맴돌이 전류가 냄비 소재의 저항에 부딪혀 줄열 효과 나타내고 열이 발생. 자, 그러면 3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C의 소재의 저항이 커지면 B의 세기도 커지겠군. 자, 이거 순서 거꾸로 돼 있네. 그쵸? 냄비가 도체.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세지면 교류 자기장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자, 코일에 지금 이렇게 감아놨으면 코일은 감아놓은 거니까 여기에 어디 봅시다. 전류를 흘리면 전원이 켜지고 교류 전류가 흐르죠. 이게 세지면 교류가 세지면은 교류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세지면 이 냄비의 저항이 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저항이 C 소재의 저항이 커지면 B의 세기가 커진다. 거꾸로 돼 있어요. 교류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냄비의 저항이 세져서 온도가 더 올라간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인덕션에 있는 버튼 단계를 올리면 교류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교류 자기장이 점점 세지면서 냄비의 저항이 세지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거꾸로 지금 해놨습니다. 4번도 확인해 봅시다. D의 세기는 맴돌이 전류의 세기는 A,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 비례.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맴돌이 전류 세기는 나선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 비례. 자, D가 흐르면 C 소재의 저항이 열이 발생. 이걸 아까 줄열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뭐 영역이 다르지만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 읽어 나가면서 이거를 먼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 단락을 봅시다. 인덕션 레인지에 가야 할 원리는 강자성체의 자기 이력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을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요렇게 말이 나오면 그냥 체크만 해두는 거예요. 뭔지 모르면 체크입니다. 뭔지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에서 보기나 자료를 통해서 다 정보가 제공되니까 얘가 이러이러한 말들이 이쪽에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물체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이것을 자화라고 하며, 자화된 물체를 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강자성체라는 것은 뭡니까? 이때 강은 뭐 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자석 성질을 갖게 되는 것. 자, 자성체의 자화 세기는 물체에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커지다가 일정 값 이상으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이를 자기포화 상태라고 한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장 세기가 비례하여 자성이 세지는데 일정 값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세지지 않나요? 그것을 자기포화 상태. 이때 물체에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를 줄이면 자화의 세기도 줄어들기 시작하며 외부의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석의 성질도 사라진다. 그런데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어도 자화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줄어들게 되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어느 정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이력 현상이라고 하며, 자, 조금 전에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들 나오면 이게 뭐야 하지 말고 체크해놓고 분명히 다른 곳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따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력이 남아있어요. 자화된 상태가 유지가 돼. 그것을 자기 이력 현상이래요. 자,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화의 세기를 잔류자기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가해준 외부의 자기장의 역방향으로 일정 세기의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화의 세기가 0이 되고, 자기장을 더 세게 가해주면 반대쪽으로 커져 자기 포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이러한 과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줘요. 그러다가 멈춰.
그러면 강자성체는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자기장을 줘요. 그러면 자와의 세기가 0이 되고, 다시 그 방향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럼 또 멈춰. 이번 또 다시 이쪽 방향으로. 또 이쪽 방향.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자와의 세기는 일정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자기이력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반복하는 과정이죠. 이때 자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성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면적과 비례하니까 면적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겠네요. 만약 인덕션에 사용하는 냄비의 소재가 강자성체인 경우 자기 이력 현상으로 인해 냄비에 추가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원리가 이제 인덕션으로 활용되고 있었군요. 자, 이러한 가열 방식 때문에 레인지는 음식 조리에 필요한 열을 낼 수 있도록 소재의 저항이 크면서 강자성체 용기를 사용하는 제약이 있다네.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얘기죠. 또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리 시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직접 가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순식간에 용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판이 직접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발화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뜨거운 상판의 화상 등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는 이제 인덕션에 대한 어떤 단점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인덕션에 대한 장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은 직접 가열 방식, 니은은 유도 가열 방식입니다. 기억은 유도 전류를 이용하여 땡 직접 가열이에요. 니은은 상판을 가열한 땡 기억입니다. 기억은 니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상의 위험이 크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빠른 시간에 용기를 가열할 수 없지요. 답 5번이네요. 니은은 기억보다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소재 제약이 많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재의 저항이 크면서 강자성체의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25번 아까 했고요. 이제 26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그림은 두 물체 AB의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자화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 자기이력 곡선이다. 뭐 그렇대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거나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에서 A와 B는 모두 인덕션 레인지 용기 소재로 적합하겠고, 그렇죠? 자기이력 곡선. 자기이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자기 세계는 일정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를 자기이력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이력 현상으로 냄비에 추가로 열 발생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A 소재의 용기 외부에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겠군. 이게 틀렸네? 얘는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을까요? A 소재의 용기 외부에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열 에너지 크기는 계속 증가가 아니죠. 자기 포화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포화 상태가 어디 있었나요? 이 부분. 자성차의 자화 세기는 물체에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커지다가 일정 값 이상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를 자기 포화 상태라고 한다. 그쵸? 자기 포화 상태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줄열 효과도 일정 값이 되면은 고정적으로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 크기는 계속 증가가 아니라 증가하다가 일정 값을 유지하겠죠. 자, 3번 인덕션 레인지의 전원을 차단했을 때 A 소재 용기가 B 소재 용기보다 잔류 자기색이 더 크죠. 지금 A가 이만큼 넓어요. 자, 면적이 넓이가 넓을수록 아까 어디 있었나요? 넓이. 아마 여러분들 메모가 되어 있었으면 여기 있다.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과 비례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B보다는 A가 더 효율적이네요. 그래서 A 소재 용기가 B 소재 용기보다 잔류 자기색이 더 크고
용기 잔류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B 소재의 용기보다 A 소재 용기 더 큰 세기의 자기장을 가해 주어야겠군. 네. 그래야지 빨리 제로가 되니까 여기 보면 반대 방향으로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화색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B 소재의 용기는 A 소재의 용기보다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열 에너지가 적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 열 에너지 크기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표제 부재, 내용 묻는 문제. 28번 세포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5번 문제랑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있고 지문을 같이 보면은 문제 풀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역시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뭔가 좀 이렇게 중고차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토파지.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자, 개념 나와 있게 잡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뭐가? 오토파지가. 자,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평상시에는 오토파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예시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뭘 얻어요? 아미노산, 에너지.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세포 안, 자, 이렇게 보면 다 문답법으로 들어가고 있죠?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싸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요거 지금 보니까 이 28번 문제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섬이라고 부른다. 자, 뭐뭐라고 부르다. 아마 이게 우리가 아까 문제 하나 놓친 것 같다. 화면을 보다 보니까 뒷부분이 안 보여서 30번이에요. 여기 쓰네요.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뭐뭐라고 부르다. 자, 지칭, 호칭하는 겁니다. 쾌재를 불렀다. 쾌재는 아싸 땡 잡았어. 네, 이거예요. 이거를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른다. 값을 불렀다. 아미노라고 부른다. 답 4번이네요. 아미노라고 뭐뭐라고 하다. 큰 소리로 불렀다. 30번의 답은 4번. 다시 지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28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토파고섬은 세포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진다.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로 그 속에 가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토파고섬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점이 되는데 리소점 안에 있는 가수 분해 효소가 오토파고섬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한다.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어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경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 자, 그럼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어, 불필요한 단백질 망가진 세포 소기관, 니은, 오토파고섬, 이게 주머니에 쌌다는 얘기네요. 디귿은 리소점, 여기 안에 있던 것들이 가수 분해 효소가 되겠네. 리을은 오토파고 리소점. 자, 봅시다. 1번. 세포 안에 기억이 쌓이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군. 자, 한번 볼까요? 세포 안에 이게 쌓이면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오토파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일어나죠? 이게들이 생기면은 이게 일어납니다. 니은은 오토 파고섬은 기억을 이중망으로 둘러싸 자군 주머니로 만든 것이겠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내용?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서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섬이라고 한다. 맞죠? 자, 니은이 디귿과 결합하면 니은 안에 가수 분해 요소가 기억을 잘게 분해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니은은 오토파고섬이고 디귿은 리소점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이 틀렸네. 니은과 디귿이 결합하면 이 부분 틀렸죠? 오토파고섬 안에 가수 분해 요소가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죠. 즉 리소점 안에 이 부분 어디 있습니까? 리소점. 리소점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성물 그 속에 가수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쵸? 이거 틀렸네요. 디귿 안에 가수 분해 요소가 기억을 잘게 분해하겠군.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리을 안에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겠군. 요 부분 어디 갔냐? 요 부분이네요. 리을에서 나오는 조각들은 에너지를 쓰고는 재활용되고 이 부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마지막 단락. 자,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 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토포시스 등이 있다. 면역력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문제, 자 29번 문제 바로 풀게요. 문제 순서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니은 아포토시스에 대한 개념을 봤기 때문에 기억, 오토파지하고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세포 소기관보다는 개체를 보호한다? 아니죠. 니은이죠. 니은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번 아니고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답 2번이네요. 바로 뒷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 침투에서 발생 거꾸로 되어 있죠. 기억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다량으로 얻기 위해 작동한다. 아니요. 니은은 에너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사멸 항상성 유지하려고 그래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작동 과정에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세포 속에 만든다. 아니요. 니은은 그냥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한 문제 남았죠? 윗글의 표제와 부재, 세포의 재생 능력, 리소점의 구조와 기능 중심, 인체의 자연 치유력, 오토파지 원리 중심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세포 면역력 중심. 당연히 아니겠고, 노화 막기 아니죠. 우리 몸의 자기 면역 방어 아니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재생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앞부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토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7번의 답은 2번. 28번은 아까 3번이었고요. 29번은 2번이었고 3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렵지 않죠?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국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떨다 보면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다 보면 등급이 조금씩 오르고, 등급이 올라가다 보면은 내 기분도 좋고, 내 기분이 좋으면 부모님 기분도 좋고, 부모님 기분이 좋으면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문학 파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